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 제1장 드레피스 사건. 소제목입니다. 반역자 드레피스. 1894년 9월 24일 프랑스 육군 참모본부 정보부의 위베르 앙리 소령은 파리 주재의 독일 대사관에서 정보원이 빼낸 익명의 편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독일 대사관 무관인 막시밀리안 폰 슈바르츠코펜 대령과 이탈리아 대사관 무관을 밀착 감시하면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내부자를 적발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다. 타이프 용지에 손으로 쓴 편지는 프랑스군의 120밀리 신형 대포와 국경 수비대에 관한 기밀 문서 목록과 함께 원할 경우에는 사본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담고 있었다. 정보부는 이 문서를 명세서라고 했다. 참모본부는 포병대위 알프레드 드레피스를 체포했다. 명세서의 정보가 참모본부 요원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것이어서 근무자 전원의 필적을 조사했고 드레피스 대위의 필체가 명세서와 같다라고 판단해 용의자로 특정했다. 예나 지금이나 스파이 사건은 대중의 관심을 끈다. 반역죄를 저지른 장교에 관한 첫 신문기사가 나오고 언론의 보도 경쟁에 불이 붙었다. 파리의 신문들은 용의자의 실명을 보도했으며 참모본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건의 전모와 반역자의 정체를 숨겼다라고 비판했다. 신문들은 용의자의 신분을 프랑스군 장교가 아닌 유대인 대위라고 썼고 재판을 하기 전에도 반역자로 규정했다. 군사법원은 신속히 비공개 재판을 진행해 12월 22일 드레피스에게 군적 박탈과 종신형을 선고했다. 1848년 헌법에 정치범 사형 금지 조항이 없었다면 사형을 선고했을 것이다. 피고인의 변호사 에드가 드망주는 유명한 법률가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군사재판은 경험이 없었다. 육군이 군적 박탈 행사를 열어 반역자의 군복 단추와 계급장을 뜯어내고 군도를 부러뜨린 사관학교 연병장에는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죄인 드레피스는 가는 곳마다 성난 군중의 욕설과 주먹질과 돌팔매를 받으면서 남아메리카 기아나의 악마섬에 갇혔다. 예전에 한센병 감염자를 수용하던 섬이었다. 아무도 판결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비공개 재판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지적하거나 언론의 반유대주의 선동과 군중의 폭력 행위를 개탄한 사람이 극소수 있었을 뿐이다. 시간이 흐르자 대중은 반역죄를 저지른 유대인 장교를 잊었다. 그 사건 때문에 정당과 국회, 언론과 시민사회, 국민 전체가 두 진영으로 갈라져 내전을 방불케 하는 정치적인 투쟁을 벌이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드레피스 사건에는 여느 스파이 사건과 다른 점이 있었다. 범인의 태도였다. 드레피스는 단 한 번도 혐의를 시인하지 않았다. 용의자일 때도 그랬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을 때도 그랬으며 유죄 선고를 받고 죄수가 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정보부는 유죄 선고를 끌어내는데 성공했지만 범죄 동기를 밝히지는 못했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 드레피스 대위는 그런 일을 할 만한 까닭이 전혀 없었다. 드레피스는 방직공장 자본가의 아들로 태어나 남부럽지 않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 11살이던 1871년에 고향 알자스 지방을 독일이 합병하는 것을 보고 정치가 민중의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린 드레피스가 군인이 되어 프랑스에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말하자 부모와 형들은 기뻐하며 격려했다. 그는 매사에 진지하고 말수가 적었다. 학교와 군대에서 인종차별을 겪었지만 프랑스를 조국으로 여기는 마음은 굳건했다. 31살에 대위로 진급한 드레피스는 유대인인 리시 아다마르와 혼인했다. 리시는 딸과 아들을 하나씩 낳았고 남편을 사랑했다. 군사법원의 유죄 선고는 드레피스 가족을 지옥에 빠뜨렸다. 드레피스는 담장을 두 겹두른 돌 감옥에 갇혔다. 낮에는 간수가 붙었고 밤에는 발목에 족쇄를 찼다. 그러나 그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결백을 주장했고 4년 넘게 적도의 무더위와 비인간적인 처우를 견디며 목숨을 지켰다. 그것이 그가 한 일의 전부였다. 달리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다.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연과 조연은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드레피스가 진실을 붙들고 있지 않았다면 그 드라마는 없었을 것이다. 허위 자백을 거부하고 악마섬의 고통을 견뎌냄으로써 그는 반전의 불씨를 지켰다. 군적을 박탈당한 직후에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쓴 그대로 행동했다. 다음은 편지 글입니다.
어떤 악마가 정직한 우리 가정에 이런 불운과 불명예를 던져놓았을까? 그러나 내 용기는 아직 꺾이지 않고 있어. 내가 항상 명예와 정의를 지켜왔으며 의무를 다른 무엇보다 앞세워왔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 거요.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요. 나는 온 세상을 향해 내 무죄를 외치고 싶소. 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 피에 마지막 한 방울이 남을 때까지 나는 쉬지 않고 매일 무죄임을 외칠 것이요. 리 씨는 남편을 믿었다.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다. 드망즈 변호사와 함께 결백을 입증하는 자료를 모았다. 리 씨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당신의 아내임이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겪은 고통을 우리 외에는 아무도 겪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 무서운 불운이 우리를 덮치기까지 우리가 누렸던 그 완전하고 깨끗한 기쁨을 맛본 사람은 몇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복한 생활을 되찾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무서운 수수께끼를 밝혀내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겠지요. 나는 절대로 믿어요.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당국은 서신 왕래를 금지했다. 악마섬에 살게 해달라는 리시의 청원도 기각했다. 드레피스에게는 자살하거나 병들어 죽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듯했다. 그런데 드레피스와 특별한 친분도 없는 사람이 믿기 어려운 일을 한 덕에 사건이 다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조르주 피카르 중령이었다. 우연히 진실을 발견한 그는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드레피스 사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소제목입니다. 피카르 중령이 찾은 진실. 피카르 중령은 드레피스 재판이 끝나고 반년이 지난 1895년 7월 참모본부 정보부장에 취임했다. 그는 드레피스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군사법원의 판결을 의심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1896년 봄 우연히 진실과 마주쳤다. 다른 스파이 사건 관련 문서를 조사하다가 명세서와 같은 필체를 본 것이다. 신중하게 조사한 끝에 그는 무고한 장교를 반역자로 몰았다는 확신을 얻고 8월 5일 참모본부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사령관은 새로 드러난 반역자를 조용히 처리하되 드레피스 사건은 들추지 말라고 지시했다. 피카르 중령은 명예를 중시하는 직진형의 인간이었다. 정보부의 비밀 금고에 있던 드레피스 사건 기밀 문서를 샅샅이 뒤져 명세서 작성자가 제74 보병연대 소속인 페르디낭 에스테라지 소령임을 확인했다. 합참본부와 군사법원이 드레피스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게 하려고 소송 절차를 위반하면서 배심원에게 미확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피카르 중령은 참모본부를 건너뛰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장관도 한통속이었다. 입을 다물라고 명령했고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피카르 중령은 참모본부 부사령관에게 경고했다. 그 유대놈이 악마섬에 있는 것이 대체 자네랑 무슨 상관인가? 그는 무죄입니다. 자네만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모를 걸세. 장군님, 그 말씀은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이 비밀을 무덤까지 끌고 가진 않겠습니다. 드레피스 사건의 전모는 훗날 상세하게 밝혀졌다. 드레피스, 에스테라지, 슈바르 축구팬 등 관련자의 수기와 회고록, 에밀 졸라를 비롯한 지식인들의 저서, 언론인의 취재기, 학자들의 연구서 등 1000권 넘는 책이 나왔다. 합참본부의 기밀 문서와 소송 서류도 대부분 공개됐다. 국방부와 합참본부 장군들이 피카르의 보고를 제대로 처리했다면 드레피스는 1896년 여름에 풀려났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렀다. 일단 그 시점까지 일어난 일부터 간추려보자. 에스테라지는 1894년 7월 20일 독일 대사관을 찾아가 슈바르 축구팬을 만났다. 슈바르 축구팬은 돈과 정보를 바꾸자고 제안한 에스테라지를 경멸했지만 본국의 지시에 따라 접촉을 유지하면서 기밀 문서를 받고 5만 프랑을 지급했다. 앙리 소령은 드레피스의 집을 뒤졌지만 증거를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 드레피스의 글씨는 사실 명세서의 필체와 비슷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앙리 소령과 참모본부는 법정에 허위 필적 감정서를 제출하고 가짜 증인을 내세웠다. 이탈리아 무관이 본국 정부에 보낸 전보를 정반대로 번역해 드레피스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삼았고 소송 절차를 위반하면서
군사법원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조작한 문서를 보여줬다. 변호인이 증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중대한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했다가는 독일과 전쟁을 벌일 우려가 있다면서 거부했다. 앙리 소령은 반유대주의 신문에 드레피스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독일 대사관은 드레피스와 어떤 관계도 맺은 바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문제는 드레피스의 글씨가 아니라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점이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유대인에 대한 법적 차별을 폐지했지만 1000년 넘게 이어진 종교적인 차별의 악습은 여전했다. 유난히 보수적인 군 수뇌부가 유대인의 진입을 막은 탓에 유대계 군인은 프랑스군 전체에서 300여 명뿐이었다. 다수의 시민들이 반유대주의 정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론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공연히 반유대주의를 선동했다. 피카르 중령의 분투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드레피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 드레피스의 형 마티웨는 동생의 이름을 다시 세상에 불러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첫 결실을 본 것은 1896년 9월 3일이었다. 반역자 드레피스가 헌터 대령의 도움을 받아 함선을 타고 악마섬을 탈출했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 지방신문 하나를 낚은 것이다. 첫 보도가 나오자 파리의 큰 신문들이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고 앞다투어 대서특필했다. 열흘 뒤에는 다른 신문이 미끼를 물었다. 반역자 드레피스의 유죄를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하는 비밀 자료를 군사법원 배심원들이 봤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국익을 위해서 그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명백히 드레피스를 공격하려고 낸 기사였지만 도리어 군사법원의 소송 절차 위반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결과를 냈다. 리씨는 재빨리 재심을 청구했다. 그때 반유대주의를 극렬하게 선동했던 신문 르 마탱이 대형 폭탄을 터뜨렸다. 11월 10일 신문 일면에 반역죄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공개한 것이다. 허위 감정서를 썼던 필적 전문가에게 돈을 주고 입수한 명세서 복사본이었다. 법치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 프랑스 지식인과 시민들은 경악했다. 현역 장교에게 반역죄를 선고한 증거가 고작 필체의 유사성이었다는 말인가? 드레피스 사건은 정치 문제로 비화됐다. 군부의 전횡을 비판하고 사법제도의 결함을 지적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었다. 소제목입니다. 에밀 졸라의 고백. 명세서 사본을 본 사건 관련자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슈바르츠코페는 명세서의 글씨를 단박에 알아봤지만 스파이의 정체를 알려줄 수는 없어서 입을 닫았다. 자기네 위신을 세우는 것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확신한 참모본부 장군들은 피카르 중령을 아프리카 튀니지로 내쫓았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카르 중령은 1897년 봄 자기가 아는 모든 사실을 유언장에 적고 친구인 루이 르블로아 변호사와 쉐레르 캐스트네르 상원 부의장에게 사건의 전모를 알렸다. 캐스트네르가 7월 14일 대혁명 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상원 의원들과 정보를 공유하자 며칠 지나지 않아 파리의 정치인과 지식인 대다수가 그 소식을 들었다. 전범이 따로 있다는 소식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자 참모본부는 마지못해 비공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에스트라지는 순순히 조사 영할 사람이 아니었다. 백작의 후예를 사칭하면서 과부를 꼬드겨 뜯어낸 돈과 적국의 군사 기밀을 넘겨주고 받은 돈으로 방탕하게 살던 그는 죄를 감추려고 끝없이 음모를 꾸몄다. 참모본부 장군들은 에스트라지가 자살하거나 외국으로 도망치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적당히 장단을 맞췄다. 에스트라지는 드레피스가 진범이라고 리씨에게 말하지 않으면 외교 분쟁을 일으키겠다며 슈바르츠코펜을 협박했다. 펠릭스 포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기밀을 누설한 사람을 처벌하고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에스트라지 가문의 수장인 독일 황제에게 구명을 청원하겠다라고 하는 황당한 협박도 했다. 참모본부와 국방부 장관에게 피카르 중령을 처벌하라고 요구했고 앙리 소령과 함께 피카르 중령을 모함하는 가짜 문서를 만들었다. 에스트라지를 잘 아는 증권 브로커가 명세서 글씨의 주인에 관한 정보를 마티웨에게 귀띔했다. 마티웨는 1897년 11월 15일 에스트라지를 반역죄로 고발했다. 드레피스가 체포당한 지 3년이 넘은 시점이었다. 국방부가 공식 수사를 시작하자 여론전쟁이 터졌다. 신문은 대부분 참모본부를 편들었다. 드레피스 재심 요구는
군부와 국가를 파멸시키는 유대인 국제조직의 음모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군의 위신과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된다며 군대와 관청의 유대인을 모두 축출해 국가 안보를 확고히 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르 피카로가 에스테라지를 진범으로 주목하고 재심을 요구하는 기사를 보냈지만 재심 요구파의 세력은 보잘것없었다. 에스테라지는 신문사에 들어앉아 존재하지도 않는 유대인 국제조직을 비난하는 허위 정보를 날조했고 국회의원들은 군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악질 선동꾼들을 뿌리 뽑으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방부 조사단은 에스테라지는 무고하며 피카르 중령이 기밀 누설죄를 저질렀다는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했다. 1898년 1월 11일 군사법원은 에스테라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에스테라지는 군중의 환영을 받으며 법정을 나왔고 반유대주의 신문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국방부 조사단은 피카르 중령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드레피스 가족은 다시 절망에 빠졌다. 그러나 에스테라지에 대한 무죄 선고는 또 한 번 사건의 흐름을 바꿨다. 대혁명의 나라 프랑스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세계 각국에 내노라 하는 신문들이 야유를 보냈다. 사기꾼들이 사기를 예찬하고 협작꾼들이 협작 기념비를 세웠다는 개탄이 쏟아졌다. 프랑스 국민은 둘로 갈라섰다. 왕정 복고파, 옛 귀족, 군부, 카톨릭 사제와 신도들, 보수 성향 정치인, 군국주의자, 그리고 무엇보다 대부분의 신문이 재심에 반대했다. 소수의 저명한 지식인들과 법률가, 공화주의자와 진보 성향 정치인, 몇 안 되는 신문이 재심을 요구했다. 유산 계급의 집안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던 사회주의자와 노동조합이 재심 요구파에 합류했고 미국과 유럽의 지식인들이 열렬한 성원을 보냈다. 그러나 재심 요구파의 힘은 여전히 미약했다. 그때 작가인 에밀 졸라가 참전해 전황을 단숨에 바꿨다. 그는 에스테라지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나오고 이틀이 지난 1898년 1월 13일에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나는 고발한다 였다. 하룻밤, 하루낮, 그리고 또 하룻밤을 꼬박 세우며 쓴 글에는 에밀 졸라는 에스테라지를 진범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밝히고 참모본부의 장군들과 3명의 필적 감정가, 국방부, 드레피스에게 유죄를 선고한 첫 번째 군사재판과 에스테라지에게 무죄를 선고한 두 번째 군사재판을 호되게 꾸짖은 다음에 이렇게 선언했다. 나는 최후의 승리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욱 강한 확신으로 거듭 말씀드립니다. 진실이 전진하고 있으며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실이 땅속에 묻히면 조금씩 자라나 엄청난 폭발력을 획득하며 마침내 그것이 터지는 날 세상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오늘 나의 행위는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앞당기기 위한 혁명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나의 불타는 항의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부디 나를 중재재판소로 소환해 푸른 하늘 아래에서 조사하길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글을 게재한 로로르는 1897년에 창간한 신문으로 당시 조르주 클레망소가 운영했다. 1906년 총리가 되어 8시간 노동제를 비롯한 사회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 불바다를 헤쳐나갔던 사람이다. 창간 직후부터 드레피스 사건의 진상을 끈질기게 추적한 로로르의 판매 부수는 평소의 10배인 30만 부를 넘겼다. 세계 각지에서 3만 통이 넘는 격려 편지와 전보가 신문사에 쇄도했다. 그 무렵에 프랑스의 정기 간행물은 파리에 2,401개, 지방에 3,386개가 있었는데 대부분 신문이었다. 재심을 지지한 신문은 얼마 없었고 발행 부수도 많아야 3만 부 정도였다. 나머지 신문은 거의 다 재심에 반대했는데 파리의 유명한 신문들은 발행 부수가 10만 부가 넘었고 어떤 지방은 100만 부 넘게 발행했다. 그러나 에밀 졸라가 글을 발표한 뒤에 재심 반대를 표방하던 신문들 중에 일부가 찬성으로 돌아섰으며 따로따로 활동하던 재심 요구파가 하나로 결집됐다. 드레피스의 결백을 증명하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자 재심 반대파는 폭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사실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었다. 졸라를 죽여라. 유대인을 죽이자. 군대 만세.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유대인을 폭행하고 유대인 상점을 부셨으며 졸라의 집에 돌을 던졌다. 재심 요구파는 말과 글로 싸웠다. 지식인들은
재심 지지 성명을 발표했고 평범한 시민들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재심 반대파에 맞섰다. 프랑스 국민은 책 읽기를 그만두고 극장에도 가지 않았다. 신문을 읽고 언쟁을 벌이다가 주먹 다짐과 결투를 했다. 당시의 프랑스 군대는 규칙을 지키기만 하면 권총 결투를 허용했으며 법원도 개입하지 않았다. 1898년에만 드레피스 사건 관련 결투가 30여 건 벌어졌다. 국방부는 피카르 중령을 감금하고 퇴역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군대를 비방했다는 죄로 졸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군부와 대학은 재심 요구에 동조한 군인과 교수를 해고했다. 하원 선거에서 재심 반대파가 압승해 내각을 장악했고 재심 요구파 의원들은 거의 다 낙선했다. 졸라는 영국으로 망명했다. 법원은 궐석 재판을 열어 그에게 명예훼손죄로 구류 1년형을 내렸다. 프랑스 사회는 재심 반대파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그러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소제목입니다. 법률적인 종결. 1898년 8월 31일 드레피스 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인이었던 참모본부의 앙리 소령이 다시 무대에 올랐다. 여러 건의 소송 때문에 드레피스 관련 문서에 진위를 계속 조사하던 국방부 조사단이 조작 문서를 발견했다. 앙리 소령이 에스테라지와 짜고 문서를 날조했다는 사실을 자백하자 국방부는 그를 군 교도소에 구금했다. 그런데 3시간 뒤 교도관이 앙리 소령의 시신을 발견했다. 목에 면도칼로 2번 그은 자국이 있었고 주변 정황도 타살 의혹을 일으켰다. 국방부는 자살로 결론짓고 신속하게 현장을 치운 다음에 서둘러 시신을 매장했다. 그러나 앙리의 자살은 증거 조작과 허위 증언을 인정한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리 씨는 또다시 재심 요구서를 냈다. 내각은 재심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지만 국방부가 완강히 반대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에스테라지가 국방부와 재심 반대파의 명분을 무너뜨렸다. 에스테라지는 군국주의자와 반유대주의자의 영웅이 됐지만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영국으로 달아났는데 출판사에서 거금을 받고 낸 책에 엉뚱한 자백을 했다. 이중 스파이로 독일의 기밀을 캐내려고 슈바르 츠코펜에게 접근했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영국 신문인 더 옵저버 기자에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자기가 문제의 그 명세서를 작성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참모본부 장군들은 할 말을 잃었다. 파리의 신문들은 일제히 참모본부를 비난했다. 내각은 드레피스 재심을 의결했고 재심 반대파는 폭력 행사를 멈췄다. 재심 의결 사실을 알리는 리씨의 편지를 받은 드레피스는 눈을 의심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길고 복잡한 조사와 재심 절차 관련 입법이 끝나자 법원은 재심을 개시했다. 1899년 6월 30일 드레피스는 악마섬을 떠나 프랑스 서부 도시인 렌의 군교도소에서 가족과 변호사를 만났다. 졸라가 영국에서 돌아왔고 피카르 중령도 풀려났다. 렌 군사법원이 심리를 시작했다. 모두가 무죄 선고를 기대했다. 그런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드레피스는 결백하다는 것 말고는 아무 할 말이 없었다. 참모본부의 상관들은 1894년 군사재판 때와 똑같은 거짓 증언을 했다. 드망즈 변호사와 함께 드레피스를 변호하던 라보리 변호사는 법원으로 가는 도중에 등에 총을 맞았다. 목숨은 건졌지만 재판정에는 갈 수 없었다. 1899년 9월 9일 렌 군사법원은 놀랍게도 1894년과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관들은 모든 사실을 무시하고 5대 2로 유죄를 선고했다. 드레피스가 외국 첩보 요원과 내통해 명세서의 자료를 넘겨줌으로써 프랑스에 대한 적대 행위 또는 전쟁을 유발하게 했다는 취지였다. 다만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10년으로 줄여줬다. 더 놀라운 것은 드레피스의 태도였다. 그는 24시간의 항소 시한을 그대로 넘겨 유죄 판결과 형량이 확정되게 했다. 반 드레피스 진영조차 당혹감을 표시한 그 판결을 에밀 졸라는 9월 12일 로로류에 실은 글 제5막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훗날 내내 재판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세상에 공개되면 인간의 파렴치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최악의 걸작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무지, 어리석음, 광기, 잔인함, 거짓말, 범죄 행위 등의 모든 비행이 너무도 뻔뻔하게 저질러진 터라 다음 세대들이 수치심으로 전율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전 인류로 하여금 얼굴을 붉히게 할 우리의 비열함에 대한 고백록인 셈이다. 정말로 온 인류가 얼굴을 붉혔다. 유럽과 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시민들이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지식인들은 1900년 파리 세계 박람회를 보이콧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신문들은 드레피스가 아니라 프랑스가 범죄자라는 사설을 실었다. 클레망스와 장 조례를 비롯한 정치가들은 대통령과 정부를 매섭게 비판했다. 열흘이 지난 9월 19일 에밀 루베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드레피스 자녀 형량을 면직하고 군적 박탈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특별 사면이었다. 특별 사면을 받아들이려면 죄를 인정해야 앞뒤가 맞다. 그런데 드레피스는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사면을 받아들였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던 드레피스 진영의 지식인과 언론인들은 실망하고 개탄했다. 그들은 렌 군사재판의 유죄 선고와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각본에 따라서 실행한 연극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연출자는 피에르 발데크 루소 총리였다. 그는 드망주 변호사를 통해서 마티웨와 합의했다. 루소 총리는 파리 세계 박람회를 앞두고 몇 년째 이어진 정치적 내전을 수습할 목적으로 유죄 선고와 특별 사면을 결합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드레피스는 군사재판의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안을 받아들였다. 루소 총리는 큰 그림을 그렸다. 드레피스를 풀어준다라고 해서 드레피스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에밀 졸라와 피카르 중령뿐 아니라 드레피스 사건을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했던 국방부와 참모본부의 장군들도 소송에 휘말렸고 그 소송 하나하나가 저마다 만만치 않은 정치적인 폭발력을 지니고 있었다. 루소 총리는 드레피스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는 일반 사면 법안을 공개 제안했다. 드레피스 사건과 연관된 모든 소송의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일괄 사면하는 법률을 제정해 민사, 형사소송을 전면 봉쇄하는 방안이었다. 그는 지칠 대로 지친 프랑스 국민의 심리를 꿰뚫어봤다. 일반 사면 법안에 반대한 드레피스파 후보들은 1900년 1월 상원 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5달 후에 하원과 상원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일반 사면 법안을 의결했다. 결백한 드레피스와 그를 반역자로 조작한 범죄자들을 똑같이 사면한 것이다. 드레피스 사건은 그렇게 법률적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소제목입니다. 정치적 해결. 사태를 완전히 정리하는 데는 더 긴 시간이 걸렸다. 베스트셀러가 된 드레피스의 수기, 악마섬 일기와 에밀 졸라의 소설, 진실을 비롯해 수많은 책이 나왔지만 어떤 책도 실제 사건보다 극적이진 않았다. 에밀 졸라는 특별 사면을 받아들인 드레피스를 비난하지 않았다. 로로르에 발표한 공개 서한에서 도를 넘어선 불의로 인해서 확실하게 죽어가는 조국 프랑스의 복권을 위해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루이시에게 따뜻한 축하의 글을 보냈다. 아래가 이제 축하의 글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죄 없는 자, 순교자를 돌려보냅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나긴 고통 끝에 마침내 함께 모일 수 있게 된 행복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기쁨의 눈물에 흠뻑 젖은 이 달콤한 순간을 죽음에서 소생하듯 무덤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되돌아온 그를 품 안에 안는 이 순간을 나 또한 당신과 함께 음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순간이 오기만을 바랐던 것입니다. 빼어난 글과 용감한 행동으로 인류의 양심이라는 찬사를 받던 에밀 졸라는 완전한 결말을 보지 못한 채 1902년 9월 29일 밤 숨을 거뒀다. 경찰은 침실 벽난로에 환기구가 막혀 일어난 질식사고로 판단했지만 시중에는 암살설이 파다했다. 드레피스는 1903년 11월 렌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 법원은 시간을 끌다가 1906년 7월 12일 렌 군사재판의 선고를 무효화하고 드레피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모본부가 공개할 경우에 독일과 전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기밀문서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진실을 감추려고 날조한 가짜 증거들만 역사의 뒤안길에 쓰레기로 남았다. 7월 21일 국방부는 사관학교 연병장에서 드레피스의 육군소령 복귀식을 열고 레지영 도네르 훈장을 수여했다. 형 마티에와 아들 피에르를 양쪽에 세우고 지붕 없는 차에 오른 그가 연병장을 나서자 20만의 군중이 모자를 벗어들고 손을 흔들어 축하했다. 드레피스는 두 팔을 번쩍 들고 외쳤다. 프랑스군 만세, 진실 만세. 시민들은 화답했다. 공화국 만세, 정의 만세. 드레피스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다.
클레망소는 총리가 되어 피카르 중령을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했다. 드레피스는 1907년 현역에서 은퇴했다. 1908년 6월 4일 프랑스 정부는 대통령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에밀 졸라의 관을 파리 팡테옹에 안장했다. 그 행사장에서 극렬 반유대주의자가 쓴 총에 드레피스는 팔과 손을 다쳤다. 법원은 암살 미수범을 무죄로 풀어줬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드레피스는 현역으로 복귀해 참전했고 중령으로 진급했다. 에스테라지는 영국에서도 백작을 사칭하며 살다가 1923년 사망했다. 1930년 6월 슈바르츠코펜의 아내가 드레피스에게 책 한 권을 보냈다. 1917년 숨을 거두기 직전에 드레피스에게는 티끌만한 잘못도 없다라고 했던 슈바르츠코펜의 일기 드레피스에 관한 진실이었다. 그는 동봉한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남편은 당신을 희생의 제물로 만든 그 괴상한 재판에 늘 유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기에 적은 대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판에 나가 증언할 수 없었습니다. 드레피스는 긴 투병 생활을 하다가 1935년 7월 11일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소제목입니다. 지식인의 시대. 19세기 막바지에 프랑스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왜 지금도 사람의 마음을 끌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인간적 요소일 것이다. 드레피스 가족은 서로 믿고 사랑했다. 그 사랑과 믿음으로 참혹한 불운과 시련을 이겨냈다. 반전을 거듭한 드라마의 주인공들,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의 누명을 벗기려고 부당한 비난과 박해를 감수하며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는 문학의 향기를 풍긴다.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드러낸 피카르 중령, 지성과 열정의 화신 에밀 졸라, 끝까지 책임을 다한 클레망소, 언론의 선동과 반유대주의자의 집단 광란을 이성의 힘으로 이겨낸 시민들, 프랑스의 민주주의가 허물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제16우파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연대한 세계 지식인들. 그들은 인간이 어리석고 때로 기괴하지만 지적인 재능과 선한 본성을 지닌 존재임을 증명했다. 드레피스 사건을 오래 기억하는 까닭은 민주주의 시대에 도래를 알린 사건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세기는 전쟁과 사회혁명의 시대였다고 한다. 세계대전이 두 차례 일어났고 사회주의 혁명의 파도가 유럽과 아시아를 집어삼켰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서 돌아보게 되면 20세기는 민주주의를 문명의 대세로 만든 100년이었다. 1945년 이후에는 세계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혁명으로 탄생한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는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사라졌다. 중국의 사회주의도 말뿐이다. 민주주의는 20세기를 거치면서 더 넓게 퍼졌고 더욱 공고해졌다. 거듭 말하지만 드레피스가 한 일은 별로 없다. 에스테라지의 존재도 딱히 중요하지 않다. 누명을 쓴 유대인 장교와 군사 기밀을 팔아먹은 반역자가 반드시 드레피스와 에스테라지였어야 할 이유도 없다. 중요한 것은 재심 요구파와 재심 반대파를 움직인 동기와 사상이다. 공화정을 거부한 왕정 복고주의자, 군부의 위신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면 진실을 은폐하고 인권을 탄압해도 된다라고 믿은 군국주의자, 존재하지도 않는 유대인 국제조직을 들먹이며 대중을 선동한 인종주의자와 기독교 맹신자, 사회 혼란은 어떤 것이든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라고 생각한 자본가들이 재심 반대파를 형성했다. 대혁명의 정신에 따라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국가 안보를 지킬 가치가 있다라고 믿은 공화주의자, 인종차별에 반대한 휴머니스트, 사실과 진실의 의거에 생각하고 판단한 지식인들,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 없이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라고 본 법률가, 모든 종류의 차별과 불평등을 거부한 사회주의자들이 재심 요구파의 주축이었다. 그때 프랑스 민주주의는 불완전하고 미숙했다. 제도는 이미 훌륭했지만 의식과 문화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다. 1789년에 대혁명으로 들어선 첫 번째 공화정은 몇 년 지나지 않아 무너졌고 프랑스는 나폴레옹 황제 시대를 거쳐 왕정으로 복귀했다. 1848년 혁명으로 세운 두 번째 공화정은 루이 보나파트르 대통령의 쿠데타와 나폴레옹 3세의 황제 즉위로 짧은 생애를 마쳤다. 1870년 다시 혁명을 일으켜 세 번째 공화정을 수립했지만 군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은 예전 그대로였다. 드레피스 사건을 겪으면서 프랑스 국민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깊이 체득했다. 재심 요구파가 싸움을 시작한 이유는
처음부터 드레피스의 결벽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다. 군사법원이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위반하면서 유죄를 선고한 것이 발단이었다. 올바른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고 확실한 증거를 근거로 판결했다면 드레피스는 1894년 첫 번째 군사재판에서 풀려났을 것이다. 드레피스파 또는 제16파가 싸움에서 이긴 것도 아니었다. 첫 번째보다 더 터무니없는 두 번째 군사법원 판결, 드레피스의 항소 포기와 특별사면 수용, 1900년 1월 상원 의원 선거 참패 등 드레피스파는 전투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전쟁의 승자가 됐다. 드레피스는 무죄 판결을 받고 현역에 복귀했다. 클레망소는 총리가 됐다. 프랑스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확고한 민주공화국으로 발전했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군을 통제하는 문민 우위의 전통을 확립했다. 드레피스 사건은 지식인과 언론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렸다.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를 발표한 직후에 로로르는 1894년 재판의 법률 위반과 에스테라지 의혹에 항의하며 재심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항의문과 수백 명의 지지 성명을 실었다. 아나톨 프랑스, 마르셀 프루스트, 앙드레 지드를 비롯해 작가, 예술가, 건축가, 변호사 등 전문 직업인도 있었지만 서명자 가운데 대다수는 이름의 학위를 병기한 교수와 대학생들이었다. 클레망소는 그들을 가리켜 한 가지 이념을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든 지식인들이라고 했다. 어떤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해야 할지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어렵지만 보통은 고등교육을 받고 학위를 취득해 연구, 교육, 창작, 정보 유통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며 말과 글로 대중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한다. 드레피스 사건 때 재심 요구파에만 지식인들이 있었던 게 아니다. 한때 수십만 회원을 이끌고 재심 반대 운동을 펼친 프랑스 조국연맹의 지도자는 작가인 모리스 바리스였으며 시인, 문예 비평가, 교수, 대학생, 교사, 예술가들이 그 연맹의 중심을 이뤘다. 지식인 집단은 민주주의와 과거혁명의 산물이었다.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의 대학은 귀족 가문 청년들의 놀이터에서 학문 연구와 고등교육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유럽 전역의 대학에서 자연과학과 전통적인 인문학이 다양한 갈래를 이루며 발전했다.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은 국가와 민중 사이에 시민사회를 형성했다. 정치인과 정당이 선거에 이기려면 시민사회의 다수 의견이나 여론을 존중해야 했다. 지식인들이 말과 글로 여론을 움직여 권력의 향배를 좌우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프랑스만 그랬던 게 아니다.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는 물론이고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중국 같은 전제 국가에서도 지식인들이 정당을 결성하고 대중을 움직여 혁명을 일으켰다. 언론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못지않은 권력을 행사하는 제4부가 됐다. 언론사는 개인기업 또는 주식회사 형태의 사기업이었지만 정보를 유통하는 공적인 기능을 담당했다. 정보 유통에는 큰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지식인은 언론을 통하지 않고서는 대중과 접촉하기가 어려웠다. 정보 유통망을 장악한 신문, 잡지, 방송 종사자도 지식인 집단의 일원이 됐다. 드레피스 사건에서 봤듯이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언론이 크게 꾸준히 보도하면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이 됐다. 지식인과 신문, 잡지, 방송의 시대는 컴퓨터를 활용한 네트워크 혁명이 일어난 20세기 말까지 이어졌다. 그것은 20세기 특유의 현상이었다. 드레피스 사건은 유럽의 불편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유럽의 기독교 세계는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종교, 정치, 법률,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유대인을 차별했다. 1895년 1월 5일 군적 박탈 행사를 보려고 사관학교 연병장에 모인 군중은 드레피스 개인을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대인을 죽이자라고 소리를 질렀다. 거기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온 신문사 특파원인 테오도 헤르츠이 있었다. 그는 신실한 유대교인이 아니었지만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도 반유대주의가 매우 깊고 또한 넓게 퍼져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실망하고 있다가 군적 박탈 행사를 보고 경악했다. 7장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헤르츠는 유대인의 국가를 세우자는 시온주의 운동을 일으켜 팔레스타인 땅을 참국의 땅으로 만들었다. 끝으로 드레피스 사건이 1차 세계대전의 징후를 드러냈다는 점을 지적해둔다. 드레피스 대위는
적국 독일에 군사 기밀을 넘겨줬다는 누명을 썼다. 프랑스는 1870년 프로이센의 패전에 50억 프랑의 배상금을 물고 접경지인 알자스 로렌을 빼앗겼다. 프로이센 왕인 프리드리 빌헬름은 군대를 이끌고 상젤리제 거리를 행진했으며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최초의 통일국과 독일 제국의 황제 대관식을 치렀다. 프랑스인이라면 복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프랑스는 아프리카 식민지를 두고 영국과 대립하고 있었다. 대통령과 내각은 군부를 통제하지 못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국민국가 모두가 그랬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민국가들이 국경을 맞댄 채 서로를 향해서 적대감을 불태우는 상황에서는 작은 불씨만 튀어도 전면전이 터질 수 있었다. 1914년 여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